우리나라에는 마약이 어떻게 문제가 되고 있을까? 혹시 뭐 마약 뉴스 같은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요즘 최근 들어서 되게 많이 올라온 거를 본 적이 있어요. 그 음주는 아닌데 차가 이렇게 휘청휘청 거리면서 사고를 냈다. 혹시 무슨 약물이라든지 이런 뉴스를 제가 들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는 기사로 좀 봤는데 대마나 프로포폴을 이제 뭐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뭐 그게 약간 호흡곤란 이런 것 때문에 사망도 많이 한다고 얘기를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쵸. 대검찰청에서 매년 마약 백서를 내고 있거든요. 마약류 사범 숫자를 보면은 지난 10년간 마약류 사범이 한 2배 가까이 늘었어요. 언론에서 말하는 소위 마약 청정국이 되려면 우리나라 인구 5천만 명 기준으로 마약류 사범이 10,000명을 넘어가면 안 되는데 10,000명 넘은 지는 한참 됐어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쓰는 마약은 메스암페타민이에요. 마약 백서를 보면 이제 메스암페타민 필로폰이라고 부르죠. 메스암페타민은 진정제가 아니라 각성제예요. 힘을 내게 해요. 각성시키고 흥분시키고 좀 심하면 환각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2022년 5월에 마약에 취해가지고 60대 노인을 도로 경계석에 머리를 때려가지고 숨지게 한 그런 사건도 있더라고요. 다들 사용 못하게 돼 있습니다만 사용 못한다고 안 하나요? 그죠? 국내 마약류 사용 추세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제 하수 처리장을 봤어요. 하수 처리장에는 모든 약이 다 나올 거 아닙니까? 변을 통해서든 그다음 버리는 약을 통해서든 해수를 검사하면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27개 좀 대형 하수 처리장을 검사를 했더니만 27군데 전부 다 검출이 됐어요. 필로폰. 다 나와요? 아니 근데 그러면 우리가 사는 모든 지역에 은밀하게 퍼져 있다라고 봐야죠. 세상에. 마약은 사실 한 지역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널리 유통되다 보니까 유통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기상천외한 극단적인 방법들이 쓰이는데 마약을 먹어서 위로 넣거나 장에 숨겨서 전달하는 그런 네? 보디패커예요. 보디, 몸이죠, 그죠? 패커는 팩이죠. 몸에 넣어서 옮기는 사례입니다. 동그랗게 이야기. 네, 동그랗게 다 마약이에요. 장 안에 있는 건가요, 지금? 네, 장 안에도 있고 각종 우리 몸에 다 그냥 뭐 숨길 수 있는 곳에 다 숨겼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죠. 이게 사실 그전까지 남의 나라의 이야기였거든요. 네. 외국인이 우리나라를 경유해서 가다가 잡힌 사례들은 좀 있었어요. 네, 그런데 2022년 9월에도 한국인도 잡혀요. 공항에서 검거가 됐다면 차라리 다행이에요. 그 사람 자택에서 죽은 채로 발견이 돼요. 그래서 마약이 터져가지고 그때 위에서 엑스터시 봉지가 몇 개가 터지냐면 79개가 터져요. 79개. 급성 마약 중독으로 죽은 채로 발견되죠. 심지어 이 사람 모발 검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 모발에서 마약이 안 나와요. 아, 그럼 본인이 했던 거 아니고? 예, 한 것도 아니고 순수하게 판매 목적으로 유통시키려고 가져온 거예요. 참 답이 없죠, 그죠? 사실 마약은 중독성이 강하다, 그리고 위험하다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그동안은 별 문제가 없었어요. 마약을 접할 일도 별로 없었고. 그런데 어느덧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주변에 마약이 너무 많아졌어요. 생각나는 마약도 꽤 많이 있잖아요. 프로포폴부터 해가지고 파야도 있고 헤로인도 있고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근데 정작 이런 마약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도 제대로 이제 교육을 들어본 적도 없고 잘못된 지식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더 위험한 대상이 됐죠. 자, 2006년 사건인데요. 76세의 스님이 병원에 호흡곤란으로 실려옵니다. 거의 의식을 잃은 상태로 실려와요. 이제 뇌 CT 촬영도 해보고 병원에서 온갖 증상을 다 확인해봤는데 뭐 혈압이라든지 이건 다 정상이에요. 근데 호흡만 떨어져 있어요. 아니 왜 이러지? 라고 하다 일단 인공호흡을 시키죠. 시간 지나니까 이 스님이 이제 찾아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정황을 보고 다시 한번 검사를 해보니까 등에 어떤 파스, 공식 용어는 패치라고 부르는데요. 이제 진통제 패치가 붙어 있는 거예요. 네. 평소에 신경통이 좀 있었거든요. 네네. 자, 또 하나의 사건. 53세 여자 환자가 저산소증을 보여가지고 병원에 실려와요. 거의 사망 상태였어요. 근데 어쨌든 살려냈어요. 살려내가지고 경위를 알아보니까 자기 동생이 자기한테 좋은 패치를 파스를 10장을 줬다는 거예요. 또 그 배치네? 네. 패치네. 자, 이 두 환자가 공통적으로 썼던 패치가 무엇일까요? 뭘까 대체? 펜타닐이에요. 아, 펜타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사례, 병원 스님, 76세 스님, 53세 여자 환자들 전부 다 펜타닐 패치를 붙여서 그렇게 병원에 실려왔습니다. 이 스님이 어떻게 이 패치를 붙였는가를 봤더니만 그런 거예요. 평소에 신경통이 좀 있었거든요. 어깨 쪽에. 그래가지고 되게 힘들어하다가 어느 날 지인이 암 환자예요. 암 환자인 지인이 제가 쓰는 파스가 진짜 좋다. 이거 한번 써보라라고 권해준 거예요. 굉장히 좋은 의도로 권해줬습니다. 근데 그 스님은 아무 생각 없이 파스니까 한 2장 정도 붙인 거예요. 그러고서 그 다음날 바로 그냥 병원에 실려왔습니다. 네, 펜타닐 파스. 작아요. 사람들이 말해 그거 피부로 맞습니다. 네, 피부로 바로 들어간 거죠. 근데 그램 앞에서 있는 게 엄청 작은 마이크로그램이요. 마이크로그램. 굉장히 적은 양, 마이크로그램을 조절합니다. 이 파스 같은 경우에는 붙이면 14시간 정도 있다 효과가 나타나요. 한번 붙이고 나면은 3일간은 효과가 지속이 되고요. 3일 동안. 3일 동안 통증을 못 느끼는 거예요. 얼마나 편해요. 하나 붙이기만 하면 끝이에요, 3일간. 뭐 알약 먹을 필요도 없고 주사기 꽂고 있을 필요도 없고 네. 너무 편한 거죠. 하지만 부작용도 그대로 똑같이 가지고 있죠. 펜타닐은 네. 효과가 몰핀 한 100배 정도 돼요. 100배요? 그럼 부작용도 또 100배. 부작용도 100배예요. 너무 위험하다. 자, 펜타닐은 중독성이 굉장히 강해요. 펜타닐에 중독이 되면은 일단 뭐 구역질도 나타나고 호흡 억제. 그리고 다른 마약들에 비해서 근육 경직도 심해져요. 근육을 제대로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좀비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좀비처럼 이렇게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기분은 잠깐 좋아집니다. 잠깐 좋아지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것도 내성 생겨서 다시 안 좋아져요. 그래서 더 많은 양을 복용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호흡마비가 와가지고 죽을 수도 있죠. 아, 진짜 너무 소름 돋는다. 치사량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타이레놀 1일 권장량이 하루 8알 이상 먹지 말라. 8알까지는 괜찮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펜타닐은 얼마 정도 될까요? 아까 모르핀의 100배라 그러셨으니까. 타이레놀이 4,000mg. 네. 100배라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400g? 40? 아니야, 근데 그거면은 선생님 문제 안 냈겠죠? 맞아. 아, 100에서 저는 타협 보겠습니다. 100mg 한번 수줍게. 너무 그냥 막 짚으신 것 같아요. 네. 50ml? 펜타닐 치사량이 2mg이에요. 미리그램? 네, 2mg은 재기도 힘들어요. 이게 어느 정도 양이냐면은 제 아들이 7살이거든요. 아들이 어느 날 잠에서 깼어요, 아침에. 제가 딱 봤을 때 애 눈에 눈곱이 좀 껴있네요. 2mg 정도 되겠다. 그럼 네, 진짜 말 그대로 네, 진짜 눈곱이에요. 저 뭐죠? 잠깐만. 이 정도라고요? 네, 저게 연필심인 거죠. 네. 저 진짜 눈곱만큼인 것 같은데. 저 후 불면 바로 날아가는. 그러니까 재기도 힘들 정도의 양으로 사람들을 죽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펜타닐 처음 만들었을 때는 주사제로 개발했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주사제 말고 좀 다른 형태도 나와요. 굉장히 미량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편하게 쓸 수 있게끔 어떻게 하면 될까라고 하다가 캔디 형태로도 만들어요. 캔디? 우와. 네, 이게 초기에 나왔던 펜타닐 캔디고요. 통증 심한 환자라든지 수술 환자라든지 통풍만 제왕절개 같은 경우에도 펜타닐을 씁니다. 아니, 저는 자연분만으로 했는데 네. 무통주사는 사실 그 자국문이 3cm가 열려야 맞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되게 기다리면서 네. 맞는데 이걸 맞으면은 거의 일어나서 춤출 수 있을 정도로 그 아픔이 싹 없어지더라고요. 네, 네. 네. 진통이 진짜 너무 아프거든요. 그쵸. 별 볼 정도로. 네. 근데 방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걸 들으니까 왜 무통주사를 맞았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아니 근데 출산이 고통이 엄청나니까 이거 올바른 용도인 거죠. 올바른 용도. 그 이후로 뭐 이런 마약성 중독제 생각이 나시던가요? 아니요, 굳이 맞을 일이 없죠. 아기가 나왔으니까. 네. 네, 최근에는 이제 무통분만 할 때 펜타닐 이외에 다른 약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울 씨가 주사를 맞았을 때는 어떤 약을 맞았을지는 이제 짐작은 할 수는 없어요. 일반적으로 통증이 심한 사람들이 펜타닐을 맞았다고 해서 바로 중독되는 거 아니거든요. 잘 쓰기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펜타닐 맛을 본 사람들이 이런 펜타닐 교도체에 손을 댄다는 거죠.
2008년에 나온 논문을 제가 좀 소개해 드릴 건데 네. 펜타닐 패치가 한참 유행하던 시절이에요. 그럼 열매 시간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뭐가 되겠습니까? 마약하려고 모이는 사람들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효과를 빠르게 보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가 뜨거운 물에 녹차 티백 담그잖아요. 녹차 우러나오잖아요. 그것처럼 뜨거운 물에 펜타닐 패치를 담그는 거예요. 야, 진짜 우러나라고? 기가 진짜로? 대단하다. 그러니까 왜 이런데 좋은 머리를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 진짜. 머리로 다른 데 썼으면 세상이 보여줬을 것 이런데 같은데. 왜 이렇게 머리를 쓰는지 모르겠어. 나중에는 이제 뜨거운 물에 뭘 또 우리냐라고 하면서 더 좋은 방법을 생각하게 됩니다. 어우, 패치를 씹어 먹는 거예요. 파스를. 껌처럼. 네, 파스를 그냥 입에 넣고 그냥 잘근잘근 씹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서서히 3일간 방출되라고 넣어둔 펜타닐이에요. 근데 그 양을 한 번에 씹어서 용출시키니까 위험하죠. 보통 이 사람들 죽은 채로 이제 부검을 통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입에서 펜타닐 패치 조각이 발견됐다. 근데 그걸 삼켜서 위에서 발견된 경우도 있어요. 그게 그 배속에 잦았던 네, 배 속에서 나왔어요. 그거예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42세 사망자인데 논문에 따르면은 자기 형제, 브라더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게 편의상자의 형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기 형이 펜타닐 처방을 10매씩 받아오거든요. 이 사망자가 계속 훔쳐 쓴 거예요. 그래서 그 형이 하루는 10매를 받아와가지고 숨겨놨는데 그 중에 3장을 가져가요. 3장 훔쳐가가지고 씹다가 결국 사망한 채로 발견이 되죠. 얼마나 슬플까, 형은. 모르겠어요, 사실 말해서. 슬펐을 것 같긴 한데 1년 뒤에 그 형도 사망한 채로 발견이 돼요. 혈액 검사해 보니까 펜타닐과 코카인이 검출이 됩니다.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위험하게 패치를 씹을 필요가 뭐 있어? 펜타닐은 가루로도 원래 나왔잖아요, 그죠? 이 펜타닐 알약을 파는 사람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색감이 근데 너무 예쁘게 만든 거 아니야? 그니까요 사탕같이. 그쵸? 정말 사람 딱 유혹하게끔 레인보우 필이라고도 부릅니다. 아 이름이 레인보우필? 레인보우 필이라고 부르는데 진짜 문구점에서 파는 그런 알약처럼 만들어놨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길거리에 저런 펜타닐 알약을 어떻게 하면 구하러 다닐까가 이제 이슈가 되는 거죠. 근데 구하기도 쉬워요. 구하기도 쉬워가지고 그래서 미국은 마약 단속국이 지금 한참 전쟁을 치르고 있는 그런 물질이기도 합니다. 18세에서 45세까지 미국에 가장 이제 활동이 왕성한 나이대잖아요. 네. 그중에 사망 원인 1위가 펜타닐이에요. 1위? 1위요. 야, 실제로 가장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원인은 자살도 아니고 교통사고도 아니고 바로 펜타닐 중독이라는 것이죠. 진짜 심각하네요. 이게 누가 만든 거야? 그런데 이 심각한 문제가 지금까지 그 미국 내 문제였거든요. 에피데믹이라고 했잖아요. 한 대륙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조금씩 이제 사례들이 보고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펜타닐과 관련한 문제들이 예전에는 이제 의학 논문에 나왔어요. 케이스 리포트, 사례 보고서라고 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법원 판례가 나오고 있어요. 법원에서 네, 법원 판례. 누군가 이제 불법으로 유통하고 그러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시간 더 지나니까 이제 언론에서 나오네요. 여러분들 펜타닐이라고 하면 그래도 조금씩 들어봤을 거 아니에요. 요즘 들어서 네. 노트북에 엄청 올라오고 네, 있어요. 맞습니다.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올라오고 있죠. 그 정도로 사회에 훨씬 더 깊이 퍼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코로나 이후 비대면 거래가 늘어나고 SNS나 뭐 텔레그램도 많이 쓰고 있고요. 그다음 다크웹도 조금 좀 퍼지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마약 중독자들이 좀 어려지고 있어요. 이런 새로운 트렌드에 좀 빨리 따라가는 사람들이 마약을 더 많이 한다는 것이죠. 접근하기 쉬워지면은 즉 공급이 늘어나면은 그게 수요를 만들어내거든요. 이렇게 악순환의 굴레에 빠지기 전에 빨리 차단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것이죠. 2021년 경남 지역에서 펜타닐을 단체로 불법 처방을 받아서 투약하고 유통하던 고등학생 42명이 무려 42명이 한 번이네. 네, 검거가 되는 거예요. 고등학생이다 보니까 나이도 어려요. 24명이 18살이고 그다음에 12명이 17살, 6명은 16살, 고등학교 1, 2, 3학년이 다 관여된 극단적인 사례가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펜타닐 어떻게 처방받았느냐 하면은
병원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제가 뭐 사고를 당해가지고 허리가 삐끗했는데 병원에 못 갈 것 같아요. 그러면서 펜타닐을 주시면 안 될까요? 라든지 좀 센 마약 진통제 있다던데요. 라든지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이제 거절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씩 이제 주는 곳이 있는 거예요. 애들이 이제 그렇게 처방을 받아가지고 약을 구해가지고 유통시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흡입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실 이걸 주면 안 된다는 게 가이드라인이 딱 있거든요. 식약처에서 나온 가이드라인을 보면은 그렇게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한테 제일 먼저 주는 약은 좀 일반 진통제예요. 타이레놀이나 아스피린의 성분이 들어있는 일반 진통제예요. 그거를 먹고도 계속 통증이 심하면은 그 다음에 마약성 진통제를 줄 수 있습니다. 마약성 진통제 중에서도 좀 약한 거죠. 펜타닐로 바로 가지 않고. 그 다음에 약한 거에도 효과가 좀 없다 싶으면 펜타닐로 갈 수는 있어요. 갈 수 있는데 그때도 저함량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도 효과 없다 싶으면 고함량까지 가야 되는데 고함량을 바로 주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지금 캐나다라든지 미국은 정말 난리예요. 자, 그 반면에 유럽이라든지 남미라든지 또 아시아 쪽에는 펜타닐로 인한 문제는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한 시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조금씩 펜타닐이 퍼지고 있고 그러면서 마치 코로나가 에피데믹에서 판데믹으로 가는 그런 상황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도 아직 우리나라는 미국으로 치면 2008년 수준이에요. 처방전이잖아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펜타닐을 남용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처방전을 어떻게 하면 잘 받아올까라고 하는 그런 관점이에요. 미국처럼 불법 알약을 쓰거나 그러지는 않죠. 그죠?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 마약 중독자들이 늘어나가지고 펜타닐을 많이 찾게 되면 어떨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정을 더 해보자면은 지금 미국이냐 중국이냐 서로 막 싸우고 있는데 진짜 중국에서 펜타닐을 만들어서 미국에 유통하는 상태라면은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이 커진다면은 불법 알약이 우리나라로 들어올 수도 있어요. 가깝잖아요. 우리나라 인구 5천만이잖아요. 네. 작은 나라가 아니에요. 헐리우드 영화 같은 경우 뭐 대작 영화들 나오면 헐리우드 스타들이 다 내한하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우리나라 시장이 크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마약 시장이 커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크고 가까운 우리나라로 올 수도 있는 것이죠. 불법 마약이 펜타닐 알약이 들어오면은 뭐 순도 조절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더 위험한 상황이고 악순환이 오기 전에 끊어야 된다는 거죠. 역사는 미래의 이정표죠. 우리나라는 그럼 어디쯤 있을까요? 마약과 관련해서. 저는 펜타닐이 더 퍼지느냐 마느냐는 어떤 변곡점, 어떤 갈림길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부분 각성제 계열의 필로폰을 많이 쓰는 나라예요. 이 상태에서 펜타닐이라고 하는 강력한 진정제의 끝판왕이 들어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누구도 이걸 어떻게 해독해야 될지, 재활해야 될지, 단속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헤로인과 100년 넘게 싸우면서 굉장한 경험을 쌓았고 강력한 공권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륙이 초토화 됐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그런 면에서 빨리 경각심을 가지고 중독자들을 빨리 재활시킨다든지 혹은 마약이 퍼지는 것을 막는다든지 호기심과 유혹을 좀 줄이면서 우리가 사회를 조금 더 밝게 만들어 나가야 될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이 총 때문에 미국에서 한 해에 사망자가 4만 명이 나옵니다. 4만 명. 정확한 뭐 정의는 아니지만 보통은 이제 4명 이상의 사상자가 나오는 경우를 매스 슈팅, 그러니까 무차별 난사 사건, 총격 사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올해 5월까지만 벌써 215건이 있었어요. 정말 뭐 사회의 반사회성을 가진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벌이고 가는 묻지마 총격 사건도 굉장히 많고요. 제가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무차별 난사로 인해서 정말 아수라장이 됐었던 라스베가스 뮤직 페스티벌 총격 사건 장면입니다. 당시 사망자 수가 58명. 그리고 부상자 수가 500명이 넘어요. 네, 근데 이게 역대 총기 난사 사건 중에서 이제 가장 참혹했던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럼 이런 무지막지한 참사를 일으킨 사람은 누구냐? 바로 이 사람, 스티븐 패더. 나이는 64세고요. 이미 은퇴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런 끔찍한 사건을 벌인다 그러면은 뭔가 굉장히 울분이 많고 혹은 굉장히 좀 너무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사회 복수하고 싶고 막 이런 사람일 것 같잖아요. 스티븐 패덕은 백만장자예요. 직업도 회계사였어요. 그리고 은퇴했다 그랬잖아요.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 그 게이티드 커뮤니티라고 정말 부자들이 사는데 그 안에 막 골프장도 있고 막 수영장도 있고 뭐 다 있는 그런 데서 살았어요. 아무 문제 없는 사람이었다. 정신질환도 없었고 전혀 그런 문제가 없고 전과도 없고. 근데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근에 도박에 빠져서 하룻밤에 뭐 1만 달러를 쓰기도 하고 그래서 약간 도박병적인 증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가해자가 있으면 사실 또 피해자가 있죠. 정말 안타까운 스토리들이 정말 많은데 그중에 한 부부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남성의 이름은 소니 멜튼, 응급실 간호사예요. 그리고 부인은 헤더 멜튼. 응급실 간호사면 얼마나 긴장된 삶을 살았겠어요. 그죠? 아비규환이잖아요, 응급실은. 이 부인과 함께 라스베가스 가서 우리 좀 뮤직 페스티벌 놀아보고 힐링도 하자. 그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1주년 결혼 기념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함께 좀 오붓한 시간을 보내고 축하를 하러 라스베가스에 왔는데 이런 참변을 당했어요. 총알이 막 쏟아지니까 이 소니가 자기 아내 헤더를 막으려고 가스 안고서 막 도망을 가다가 등에 총격을 당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망을 해요. 너무 가슴 아픈 스토리죠. 근데 이런 스토리들이 너무 많아요. 나중에 이제 경찰들이 이 패덕이 머물던 호텔 방을 갑니다. 갔더니 무려 23정의 총기를 발견해요. 거기에 또 범프 스톡이라는 게 있었어요. 범프 스톡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총을 쏘면 보통 이렇게 탕탕탕탕 하잖아요. 근데 이게 범프 스톡이 이 총의 액세서리 같은 거에서 붙여놓으면은 이제 완전 자동 소총처럼 다다다다다다고 쏠 수 있게끔 만드는. 그래서 그렇게 많은 사망자가 나온 겁니다. 미국도 당연히 규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 총기 규제라는 게 굉장히 복잡해요. 예를 들면은 어떤 총을 규제할 것이냐. 소총도 있고 권총도 있고 자동 소총도 있고 되게 많아요. 총의 종류에는. 연령도 있죠. 몇 살부터 갖게 할 것이냐. 네, 그리고 신원 조회 같은 거를 해볼 때 그러면은 어느 정도 선까지 신원 조회를 해야 되는지. 왜냐면 이게 잘못하면은 개인의 정보까지 사실 침해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것도 사실 맞아요. 애매하죠. 그리고 총기를 사는 것을 규제하는 것과 소지하는 것을 규제하는 건 또 달라요. 사는 거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21살 이상만 살 수 있다라고 하면은 내가 18살이면은 아빠가 산 거 내가 가지고 다녀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소지의 연령을 규제를 할 것인지 아니면은 사는 것의 연령을 규제할 것인지 그러니까 되게 복잡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아무도 못 사! 뭐 이러면 좋은데 근데 그건 안 되니까. 이런 규제들 중에 신원조회법에 대해서 한번 제가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신원조회를 할 수가 있잖아요. 나 총 좀 살래요 하고 이제 딜러샵에 갔어요. 그럼 당신 아이디를 주세요. 그래서 이제 조회를 막 해요, 컴퓨터로. 그러면 이제 연방수사국에서 이제 제공을 하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정신병력이 있는지, 전과가 있는지 뭐 이런 걸 막 조사를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총기를 구입하는 곳이 이 딜러샵이 다가 아니에요. 왜 우리도 뭐 물건 살 때 딱 그 상점에 가서 사기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중고 거래를 하기도 하고 온라인상에서 사기도 하고 그리고 개인끼리 만나 사기도 하고 그리고 미국에는 건쇼라고 해서 약간 뭐랄까요 건 엑스포 이런 게 있어요. 행사 같은 게. 그런 데서 사기도 하고. 그러니까 정식으로 딜러샵에 가서 사는 경우에는 이 신원조회를 통해서 사는데 그런 데 가서 뭐 개인 간의 거래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신원조회를 하라고 시키는 주도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규제를 안 하는 주도 있어요. 지금 보이는 이제 오렌지 색깔 주들은 그런 것까지 다 신원조회를 하도록 만든 주들. 그러니까 좀 더 엄격하게 한 주들이고 그리고 하얀색은 그런 거 없는 주들이에요. 하얀색이 훨씬 많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런 딜러샵에서 못 사는 경우는 그런 곳을 찾아가는 거죠.
그리고 온라인에서는 상당히 자유롭게 거래가 되니까 사실은 위험한 인물들한테 총기가 넘어가는 케이스는 대부분 온라인이나 개인 간의 거래에서 거래가 되는 총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사실은 이 온라인이나 개인 간의 어떤 거래도 좀 막아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겠죠. 지금까지 미국에 한 6번 정도 크게 총기 규제가 있는데요. 그 총기 규제에 단초가 됐었던 사건. 일명 발렌타인데이 학살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사건의 중심에는 마피아. 마피아에서 우리 마피아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 알카포네. 맞아요. 알카포네. 스카페이스 알카포네라고 저기 얼굴에 흉터가 있어갖고. 알카포네가 활동했던 지역이 어딘지 아시는 분? 시카고. 역시. 예. 이야. 당시 이제 시카고 갱단을 보면은 크게 세 파가 있었어요, 계파가. 이 시카고의 북쪽은 조지 벅스 모란이라는 인물이 끌고 있는 아일랜드 갱이 있었고, 이 남부 쪽을 잡고 있었던 시카고 아웃핏, 알카포네가 잡고 있었던 곳이고, 그리고 또 하나가 같은 이탈리아 마피아계인데 시칠리아계 마피아예요. 그래서 여기는 내가 내 구역으로 만들 거야 하면서 온갖 잔혹한 방법으로 막 세력을 넓혀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시카고에 있었던 아일랜드계 갱단하고 그리고 시칠리아계 갱단하고 쟤 너무 큰다, 위험하다. 그래서 결탁을 해요. 그럼 알카포네가 누구예요? 당연히 그걸 알지. 그러면서 선제 공격에 나섭니다. 네. 그래서 1929년 2월 14일 오전 10시 30분. 발렌타인데이에. 네, 발렌타인데이죠. 이 아일랜드 갱단 멤버 7명이 창고 같은 데 이렇게 있었어요. 갑자기 경찰차가 그 앞으로 쑥 와요. 근데 경찰차 딱 멈추더니 2명의 경찰이 내려요. 창고로 탁탁탁탁 들어가요. 아무리 갱스터라도 경찰이 왔으면은 경찰에 대한 예의는 좀 보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 재수없네 막 이러면서 벽에 이렇게 붙어갖고 아시죠 이거? 네. 막 그러고 있는데 아까 경찰차에서 3명이 더 내리는 거예요. 근데 그 창고 안으로 들어가. 갑자기 창고에서 와 소리가 들리고 다다다다다다다 총소리. 근데 그 5명이 나와서 경찰차를 타고 유유히 사라져요. 가짜 경찰. 완전 영화다. 그래서 미스테리예요. 누가 이런 짓을 했는지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이건 알카포네가 한 짓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 사건이 대대적으로 보도가 됩니다. 신문에 막. 너무 잔혹하잖아요. 그냥 막 싸우다 죽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처형 방식으로 죽인 거거든요. 이쯤 되니까 이 시카고 사람도 뭐 전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대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도 지금까지 이 갱단끼리 싸우고 결투하고 하는 바람에 사람도 많이 죽었고 끔찍한 모습도 너무 많이 봤고 그 와중에 민간인도 죽고 도대체 언제까지 이 꼴을 봐야 되냐. 막 사람들이 막 그러니까 연방의회에서 안 되겠다. 규제를 하자라고 나서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934년에 첫 번째 규제가 나와요. 어떤 규제들을 하냐. 예를 들면 총을 만들어서 유통하고 판매하고 할 때 세금을 부과해요. 이렇게 세금을 부과하게 하면은 사실은 그 통로가 사실 조금 명확해지죠. 38년에도 또 규제가 하나가 또 통과가 됩니다. 그때는 이제 총기를 판매하는 사람들이 모두 자격증을 갖도록.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가 볼 수 있는 공식 딜러샵 같은 데 있는 사람들은 다 자격증을 가지고 정식으로 판매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불만을 갖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소를 제기를 하죠. 근데 1939년에 연방 대법원에서 지금 나온 규제들이 수정헌법 2조에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판결을 내립니다. 한 번 더 이렇게 도장을 찍어준 거죠. 그리고 68년에도 한 번 더 규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규제가 하나 나와요. 1993년. 이 규제 이름은 브래디법이에요. 우리가 이제 보통 이렇게 이름이 나오면은 굉장한 계기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1981년 3월 30일에 있었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피격 영상입니다. Another disaster narrowly averted. President Ronald Reagan, emerging from a Washington hotel, was shot by John Hinckley Jr.
Mr. Reagan was rushed to a nearby hospital for life-saving surgery. Press Secretary James Brady was struck in the head and seriously disabled. But no one died in the attack, and McCarthy says the incident led to even more changes.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렇죠. 근데 레이건 대통령도 총을 맞긴 했어요. 그런데 크게 뭐 증상을 입진 않았고 또 병원에 가서 이제 수술을 통해서 회복을 했고, 근데 문제는 당시 대변인이었던 이 제임스 브레디가 꽤 큰 충격으로 불구가 됐어요, 평생. 당시 이 레이건 대통령을 저격했었던 인물이 누구냐? 존 힝클리라는 인물이에요. 일단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그야말로 추앙하던 여배우가 있었어요. 아, 조디 포스터. 맞아요. 조디 포스터. 조디 포스터. 그래서 막 조디 포스터가 예일대학교 다녔잖아요. 그럼 예일대학교 가서 막 자기도 몰래 들어가서 막 강의 듣고, 그래서 소름 끼치죠. 네. 그러다가 이제 본인이 막 펠레터 보내 그러다가 생각이 든 거예요. 너 같은 여자를 만나기 위해선 내가 좀 대단한 사람이 돼야겠다. 유명해져야겠다. 이 평범한 존 힝클리로는 너처럼 대단한 여자를 만날 수 없으니까 너의 반열에 나를 올리기 위해서 대통령을 죽이겠다. 미친 거 아니야? 그래갖고 정말로 저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굉장히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란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1993년에 브레디법이 통과가 됩니다. 그래서 총기를 이제 구입하는 사람들은 이제 신원조회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또 정신질환이 있다든지, 뭐 불법 체류자라든지, 마약을 했었다든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총기를 가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걸 위해서 한 5일 정도 웨이팅 피리어드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의무화하는 이제 법이 통과가 됐죠. 그리고 94년에 또 굉장히 중요한 법이 하나가 통과돼요. 돌격 무기, 돌격 소총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AR-15 소총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너무 성능이 좋으니까 간혹가다 이제 경찰하고 이렇게 좀 뭐랄까요, 총격전을 벌인다든지 뭐 이러더라도 경찰이 오히려 이 총기의 성능이 떨어지는 경우가 생기니까 이걸 금지시키는 거예요. 사실 이건 굉장히 강한 법이었는데 그러고 나니까 부작용이 생겨요. 이 공격무기금지법에서는 이 장탄수를 10발 이하로 규제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제조사들이 크기를 크게 만들면 어떨까? 살상력을 늘리기 위해서. 그래서 구경이 큰 총을 생산을 해내요. 근데 그게 또 인기가 엄청 많아갖고 되게 많이 팔리고, 그러니까 살상력은 더 뛰어난, 효과가 훨씬 더 큰 그런 무기를 만들어내준 꼴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규제를 하는 것만이 또 답은 아니다라고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라고도 할 수가 있죠. 그러면서 이 총기 규제에 대한 법들이 나오고 제안이 나올 때마다 총기 소유의 자유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위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반대로 총기를 규제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헌법에 명시는 돼 있지만 거기서 민병대라고 얘기를 했고, 지금은 연방정부가 뭐 그렇게 주정부라든지 개인을 억압하는 건 아니잖아. 현대식으로 좀 생각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2008년에 아주 흥미로운 판결이 하나 있었어요. 이와 관련해서. 특히 워싱턴 DC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 총기에 대해서 엄격한 규제를 하는 곳이에요. 당연히 총기를 가지고 밖에 나가는 건 안 되고, 집에 2대, 이 총탄하고 뭐 이런 거 다 분해를 해갖고서는 2개 한 거예요. 그런데 2008년에 워싱턴 DC에 살고 있었던 딕 헬러라는 인물이 있었는데요. 헬러가 생각하기에는 아니 지금 우리 집에 강도가 들었어. 언제 경찰이 올지 몰라.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내 총 어디 있지? 아 여기 있네. 이거 조립해야지. 막 조립하고 잠깐만. 이러고 조립해갖고 딱 말이 안 되잖아. 정말 멀리 떨어져 있는 집들이 많아요. 네. 근데 그런 경우에 누가 막 침범을 했어요. 911 전화를 해요. 한참 있어야 옵니다. 몇 시간 뒤에 올 수도 있죠. 몇 시간 뒤에 올 수도 있죠. 옆집 갔는데 차 몰고 가야 되는 동네인데 언제 그걸 기다려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곳에 사는 사람들이 정말 호신용으로 내가 총을 가지고 있는데 총기 규제된다. 너희 총기 규제 반대하는 건 너무 나쁜 짓이야. 그러면은 화가 나겠죠. 나는 정말 필요한데. 실제로 근데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곳은 대도시예요. 초등학교 같은 데 또 더군다나 이런 데서 보면은 또 총기를 규제해야지. 왜 규제를 하지 말자 그런 거냐 하고 또 화가 나겠죠, 이 사람들은. 보시다시피 규제를 강화해야 된다는 의견이 52% 정도라서 이 과반을 넘긴 하지만
그냥 냅두든지 아니면 오히려 더 풀어라 하는 의견도 꽤 높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사실은 정치가 있습니다. 어느 정당을 지지하냐에 따라서 이게 확 달라져요. 보시면은 민주당을 지지하는 경우 90%가 규제 강화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공화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35%예요. 권력을 잡으려면은 당선돼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공화당 후보로 나오면 당연히 총기 규제를 풀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민주당 후보로 나면 당연히 총기 규제를 더 엄격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그쪽으로 또 계속 몰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절대 빼먹을 수 없는 조직이 하나 있어요. NRA. NRA. 전미 총기 협회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NRA 하면 또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저는 사실 되게 많은 시간을 좀 진보적인 주에서 자랐기 때문에 거기서는 항상 굉장히 나쁜 존재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로비도 많이 하고 정치인들한테 뒷돈을 줘서 절대 못 없애게 하고 뭐 이런다. 근데 사실 뭐 텍사스라던가 이런 좀 시골 쪽에 사는 친구들의 평가는 또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어소시에이션이 있기 때문에 규제도 그렇고 오히려 또 트레이닝도 총기를 사기 전에 트레이닝을 받아야 된다는 법도 여기서 나왔기 때문에 또 긍정적인 그런 평가를 하더라고요. NRA가 처음 생겨난 것은 1871년이에요. 이 총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조립은 어떻게 하고 분해는 어떻게 하는지, 정확하게 사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걸 좀 사람들을 모아서 가르쳐 줘야겠다. 라고 나온 게 NRA예요. 그래서 총기 규제에 대해서 NRA가 사실은 많이 협력을 했어요. 그런데 60년대, 70년대 거치면서 미국의 범죄율이 막 높이 올라가기 시작을 해요. 총격 사건도 많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NRA가 생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방어하기 위해서 우리가 총기를 들고 있고 또 가르치고 있는데 이렇게 자꾸 규제가 생기고 나면은 우리도 못 지키는 게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두 번째, 서운한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우리가 얼마나 많이 규제에 협조를 해줬는데 마치 총기를 소유한 사람들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하네. 그게 막 쌓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결국에는 1977년 총회에서 이 목소리가 주르르 터져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야, 우리가 참을 만큼 참았다. 우리가 여태까지 너희들한테 협조해줬는데 이게 뭐냐. 그러면서 NRA가 조금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변해가기 시작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NRA가 이렇게 막 로비 많이 하고 막 그래서 뭐 의회에다 돈 많이 뿌리고 막 이런다고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NRA가 정말로 많이 노력을 쏟는 분야는 선거나 이런 때 누가 우리 편에 있고 누가 저쪽 편에 있는지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보여줍니다. 유권자들한테 이 사람이 우리를 지지하니까 이 사람을 찍어주고요. 저 사람은 총기 규제한다 그러니까 저 사람 찍지 마세요 라는 광고를 대상을 타겟을 정해갖고 보여주고 어필하고 그런 방식을 굉장히 많이 쓰죠. 근데 아무래도 요새 너무 사고가 많으니까,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초등학교에서 이렇게 사고들이 나고 어린아이들이 죽어가니까 이 총기 규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진일보해야 되지 않냐라는 의견이 조금씩 힘을 얻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정말 얼마 전에 이 총기 규제 개정안이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미 서명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18세에서 21세 이제 미성년 같은 경우는 범죄 기록을 좀 더 철저하게 제공을 해서 조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21세 미만의 총기를 구매하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신 건강 여부 이런 거를 이제 체크를 하는데, 옛날에는 한 3일 정도 기간이었는데 지금은 열흘까지 늘려서 좀 더 여유 있게 볼 수 있도록 하고, 레드 플래그 법이라고 있어요. 흥미로운 사실 중에 하나가 이런 이제 총기 난사 사건을 하는 사람들, 범인들이 사건을 벌이기 전에 누군가한테 얘기를 해요. 인터넷에 올리던지 그래도. 그런 징조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저 초등학교 노리고 있어. 두고 봐.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런 경우 보고를 하면 그 사람한테서 총기를 압수하도록. 이제 가정폭력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 옛날에 전과가 있거나 뭐 이런 안 좋은 기록들이 있는 경우는 총기를 뺏는다든지 압수를 한다든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일련의 레드 플래그법이 이거 하면은 우리가 인센티브를 줄게. 그러니까 강제 조항은 아닌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는 뭐 온라인이라든지 뭐 건쇼라든지 이런 데서 파는 경우에도 신원 조회를 하는 것 아니면은 뭐 반자동 소총이나 이런 좀 약간 위험해 보이는 이런 총에 대한 규제라든지 이런 거는 아직은 통과가 안 됐죠. 좀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어쨌든 이런 노력들을 조금씩 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